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원래 김영민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김영민 평론가가 휴가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영민 평론가 대타로 그러면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제가 다 하는 거니까. 네, 저를 좋은 질문을 던져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해보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본회의가 열리기로 예상이 되었으나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연기가 됐고요. 이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법들은 이제 군사법원법, 수술실 CCTV법 그리고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 등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미뤄지기로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산됐지만 향후 27일이나 30일 또는 31일 중에 다시 본회의를 잡아서 표결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조금 더 협의를 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는데 연기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모양을 보이니까 가장 좋은 건 여야 합의 아니겠어요? 근데 네.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협의가 안 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네, 협의도 안 되고 사실은 언론과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까 언론도 전부 이제 꼬리표가 단독 처리, 강행 그리고 의회 독재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든 말든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네. 당연히 통과되는지 알면서도 네. 뭐 야당 입장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민주당 지지층한테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당이 통과를 마음먹으면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의석수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장애 투쟁을 한다든가 네. 혹은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이것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언론의 편을 들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자초했냐. 결국 언론이 자초한 겁니다. 언론이 자초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언론이 한 기조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동안 언론에 의한 폐해를 국민들이 지금 몸속으로 느끼고 있다. 또 불신이 깊이 쌓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에서는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자정작용 한다고 해서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변화가 없었고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제 통계를 봤는데 기자협회보에서 기자들 자신들 간에 이제 투표를 한 게 있습니다. 가장 믿지 못할 언론 37.6%가 조선일보로 뽑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의 행태라든지 허위 보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스스로들도 특정 언론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 또 다른 언론 2등은 MBC였습니다. 여러 언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기자협회보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민들 역시나 이 자구책이라든지 뭐 다시 쇄신하겠다, 자체 쇄신안을 내놓겠다라는 걸 믿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개혁은 자체적으로 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이 법안 말고 다른 법안들은 또 여야 협의가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지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이 법안이 결국은 정권 재창출 위한 법안 아니냐. 그런데 이 법이 6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시행이 되거든요. 2022년 4월이죠. 뭐 4월이든 3월이든 어쨌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정치권 이슈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내용입니다. 지난해 2020년 7월 30일이죠. 국회 연설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스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사퇴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도 사퇴하겠다. 의원직을 내놓겠다. 서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당에 남아주시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 사퇴, 진짜 사퇴를 위해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사퇴 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국회의원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다고 사퇴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결국은 이것도 다른 국회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선거로 인해서 뽑힌 거지 않습니까? 국민에. 네, 맞습니다. 함부로 던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돌려드린다 하는데 뭘 어떻게 돌려드린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네. 그런 생각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88년 총선에 당선되고 그때 국회의원직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뭐 김영삼 총재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이 그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어요. 국회의원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다.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네. 국회의원을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오창석 평론가를 왜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후에 잠깐 얘기할 건데 이 정치적 이목을 오늘 윤희숙 의원이 전부 다 받았고 예. 나는 조그만 흠결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다. 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비전 발표에 대선 후보들끼리 모이는데 본인은 대선 후보 사퇴함으로써 의원직을 던진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이 비전 발표의 전체를 사실은 블랙홀로 빨아들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 가장 큰 이면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니 근데 뭐 대권 후보직만 던졌다면은 그 분석이 이해가 되는데 네. 국회의원직까지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정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을 던졌지만 뭐 의장 찾아가서 의장이 동의를 해서 국회의원 표결까지 가려면 결국엔 막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못 던진다. 그러니까 나는 던지고 싶었지만 만료를 통해서 나는 참았다라는 것까지 열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사실은 토지 열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실제로 경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작을 하지 않았고 당시에 토지 매입 당시가 2016년인데 예. 이 부친의 나이가 거의 80세에 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미 축구장 한 개 이상의 크기를 넘어가는데 실제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투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땅이 3,000평이 넘어요. 네. 그 노인 혼자서 그 농사를 짓겠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왜 세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느냐. 이것도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세종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50만 원 잡으면 15억이고 네. 100만 원 잡으면 30억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몇십억을 투자한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렇게 큰 금액을 들어서. 근데 당시 윤희숙 의원이 세종에 있었어요. KDI 근무했다고. 네, 전직 이제 KDI 연구원이었죠. 예. 그래서 만일 이게 경찰 조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어차피 경찰 조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땅을 어디서 또 샀느냐 몇십억 주고 뭐 이런 출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윤희숙 의원이 아까 오창석 평론가 모두에 얘기했던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걸로 스타가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임대인이자 임차인이고 그 당시 이제 연설 직전까지 두 채 소유자였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렇게 부친이 많은 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분석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던짐으로 해서 후에 그런 뭐 수사까지 생각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 자리에 찾아가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이 대표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우시는지 모르겠네.
예, 정부적 판단을 저는 미스였다고 봅니다. 그냥 말리는 것까지야 뭐 오케이인데 왜 이렇게 눈물을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출당을 한 이제 환무경 의원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권익위 통보를 받은 12명 중 5명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입니다. 이게 본인이 아무리 이제 정권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뱉친다 하더라도 캠프의 식구가 이런 이제 의혹에 휩싸인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5명의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좀 조용히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냥 그대로 간다고 예, 봅니까? 예. 아, 근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 뭐 12명 뭐 출당 권고, 뭐 탈당 권고 내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명만 나갔고 나머지 안 나갔잖아요. 네.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었고 뭐 경찰조사 무혐의 난 뭐 의상 의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준하는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네. 절반 정도 소명을 들어줬으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도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론도 민주당보다 못하네. 이렇게 돼야 사실은 역풍이 부는데 네. 여론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엊그제 제가 이 시간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바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도 대표와 후보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만일 이거를 강하게 나갔을 때 원래 5명 정도가 지금 윤캠프에 속했잖아요. 네. 전부 전부 다 강하게 출당 얘기 탈당 권고 얘기하면 윤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이게 또 다른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의 갈등처럼 비화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못하는 거고. 근데 이 대표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고 최고회의가 같은 의견이었다. 이렇게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을 쌓으면서 자신의 SNS에 역공으로 민주당이 먼저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책임을 다시 민주당이 돌리는 거죠. 그런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뭐 내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 대선 주자가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입니다.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음속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 왜냐면 이제 이 앞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의 봉원반점이라는 코너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출연을 해서 내심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을 하기를 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도부로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홍준표 의원 마음속에는 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뭐 홍준표 의원이야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또 홍감탱이라고 해가지고 네. 시끄러웠잖아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들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 김재원 최고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오랜만에 정치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언론에. 네.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 그냥 이 상황을 즐기는 거다. 네. 아니, 그래서 언론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 그게 또 화제가 돼서 중심이 되고 네. 유튜브까지 지금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김정은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또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일단은 원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입성하기를 바라고 네.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많이 남았으니까 네. 뭐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뭐 그런 도 생각할 테고 네. 그럼 자기 인지도 몸값 계속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실수했다. 이번에 말실수가 맞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사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지금 한번 본인 소위 말해서 한번 찍은 사람은 끝까지 공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긴 하죠.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네. 또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회 또 위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번에는 본인이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공격에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또 맞서 싸울 거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뭐 원팀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죠. 예,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 국민의힘도 본격적 경선에 들어가면 민주당 정도 혹은 민주당보다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집안 싸움으로 내비치면 당 지지율은 떨어지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1번 주자, 2번 주자가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네. 선방하고 있는 그거는 뭐 대통령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데 야당은 심하게 싸우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준석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 들어가서 그걸 다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은 징계 요청서까지 제출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사퇴를 요구하고 있을까?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심 윤석열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요즘에 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두 개 걸까요? 다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요즘에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네. 당대표하고의 전화 통화를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도의상 너무 이제 금도를 어긴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왜 오픈했느냐? 너무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네.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한번 서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지금 너무 안 나오잖아요. 실제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 달 전보다 더블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그럼 왜 자꾸 올라가느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웬만한 큰 지지율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고 잘 안 빠져요. 네. 이거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안은 윤석열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섰으니까. 네. 그래서 유승민 원희룡도 우리도 이슈의 중심에 계속 서지 않으면 이 지지율을 반등을 시킬 계기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측면 포석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 이야기 아까 전에 제가 윤희숙 의원 얘기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1시에 논란이 됐던 토론회가 아니라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 사퇴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비전 발표회가 사실은 첫머리에 등장하진 않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사 프로그램들 다 모니터를 해봐도 비전 발표회가 전혀 안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그냥 뭐 이건 비전 발표회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였으니까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봐도 될까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네. 비전 발표에 폭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토론회 했으면 흥행했어요. 그렇죠. 치고박는 공방전이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비전 발표에 8분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서로 모두 발언하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옷장사 평론가가 늘 평론하는 하나만 한 평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봐요. 오늘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정권을 교체하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 네. 그거는 어떤 후보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후보는 뭐 끝나고 하계회 같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는 절대 이슈를 못 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관심이 당연히 없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만한 이벤트가 됐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끌려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걸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1위 후보가 강하게 반대하면 사실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민주당도 1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경선 연기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1위 네. 후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 하죠. 당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위 후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은 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흥행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네. 어쨌든 흥행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애초에 흥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서 볼까요? 어쨌든 각 후보들도 큰 칼날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준비했어라고 느껴질 만한 공약도 하나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현실화시키려면 공약 몇 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실망적이긴 했습니다. 아니 공약이라는 것은 캠프에 이제 전문가들이 확실히 다들 모여들고 네. 그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야권의 캠프가 꾸려지는 시점인데 네. 공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약이 나올 수가 없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모를까. 네. 뭐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사람은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게 뭐 2, 3개월 채 되지 않죠? 뭐 공약이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민주당의 경선 흥행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앞으로 경선에 들어갈 텐데 경선 흥행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 발표회는 이제 끝났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후보자 간 토론회는 분명히 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약이 나올까요? 아니면 홍준표 후보 같은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 연륜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인 신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약 준비한 게 뭐가 있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될까요? 첫 토론에는 공약을 준비해야죠. 근데 문제는 공약을 예를 들어서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공약은 네, 반박당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마 완전히 숙지가 안 된 그렇죠. 상태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존의 후보들이 그걸 반박했을 때 재반박이 가능하겠느냐?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재질문을 했을 때 답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반드시 1차, 2차 토론에는 흥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많아지고. 네, 초반이니까요. 네, 그때 어떤 대답이 나오냐? 그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 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